안녕하세요. 윤소라입니다. 드디어 실로 오랜만에 소라소리2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소라소리2 첫 작품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피츠제럴드는 미국 재즈 시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작가로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작품 위대한 개츠비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의 작품은 찬연하게 빛나는 삶의 환상과 욕망들, 그리고 그 이면의 나락과 환멸을 처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요. 개츠비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겪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작품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개츠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작품 제작에 도움을 주신 녹색광선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피츠제럴드의 단편집 행복의 나락 중에서 소라소리 첫 작품 겨울꿈 만나보시죠. 겨울꿈. 어떤 캐디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신경쇠약에 걸린 암소 한 마리를 마당에서 키우며 방 한 칸짜리 집에 살았다. 하지만 덱스터 그린의 아버지는 블랙베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고의 식료품점은 쉐리 아일랜드 출신 부자들이 주 고객인 더 허비였다. 따라서 덱스터에게 캐디 일이란 그저 용돈벌이였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흐려지는 가을과 하얀 상자 뚜껑이 덮인 듯한 길고 긴 미네소타의 겨울에 덱스터는 골프장 페어웨이를 덮은 눈 위를 스키를 타고 다녔다. 이런 계절에 이 지역은 그를 깊은 멜랑콜리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긴 계절 동안 어쩔 수 없이 놀려야 하는 골프 코스에 초라한 참새들만 몰려다니니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따분하기까지 했다. 여름에 밝은 깃발이 난무하던 티에는 얼어붙은 눈이 무릎 높이만큼 쌓인 모래 구획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있었다. 언덕을 넘을 때면 비정아리만큼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어왔다. 해가 비친다 해도 무한히 사방으로 퍼지는 강한 광선 때문에 실눈을 뜨고 저벅저벅 걸어야만 했다. 4월이 되면 겨울은 돌연 멈추었다. 눈은 녹아서 블랙베어 호수로 흘러들어갔고 때이르게 골프장에 나온 용감한 골퍼들이 빨간 공, 검은 공을 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추위는 득이만만할 새도 없이 촉촉하게 적셔진 영광으로 뜸을 들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휙 가버렸다. 이 북부지방의 봄에는 어딘가 우물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덱스터는 알고 있었다. 가을에는 어딘가 매혹적인 구석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 가을에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떨면서 쓸데없는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고 청중들과 군대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벼랑간 극적인 제스처를 재빨리 지어 보이곤 했다. 10월이면 희망이 그를 가득 채웠고 11월에는 일종의 황홀한 승리감까지 느낄 정도로 고양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쉐리 아일랜드에서 보내는 짧은 여름의 눈부신 나날들은 그에게 좋은 돈벌이가 되었다. 상상 속에서는 그 자신이 골프 챔피언이 되어서 TA 핸드릭을 멋지게 이기는 광경이
100번도 넘게 펼쳐졌다. 시합의 세세한 부분을 그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바꾸었다. 때로는 우스울 만큼 쉽게 이기기도 했고, 때로는 뒤처지다가 멋지게 역전을 하기도 했다. 아니면 모티모 존스처럼 피어스 에로우 승용차에서 내려 쉐리 아일랜드 골프 클럽으로 무덤덤하게 걸어 들어가기도 했다. 숭배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클럽의 뗏목에서 멋진 다이빙을 선보이기도 했다.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그를 우러러보는 군중들 속에는 모티모 존스도 있었다. 그러다 모티모 존스 씨가, 그러니까 상상 속의 유령이 아니라 진짜 존스 씨가 눈물을 머금고 덱스터를 찾아왔다. 그는 덱스터가 클럽 최고의 캐디라고 말했다. 다른 캐디들은 코스에만 나갔다 하면 한 홀당 공을 하나씩 정기적으로 잃어버리는데, 덱스터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뛰어난 캐디이니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아니요, 덱스터가 분명히 말했다. 전 더 이상 캐디 일은 안 해요.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말했다. 그러기엔 나이가 많아요. 14살도 안 되지 않았니? 대체 왜 오늘 아침에 그만두고 싶다는 결정을 한 거야? 다음 주에 나와 같이 주 대항 토너먼트에 나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럴 나이가 지났다니까요. 덱스터는 자신의 A급 배지를 건네주고 자신의 캐디 수당을 캐디 반장에게서 챙겨 블랙베어 빌리지에 있는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 내가 만난 캐디 중 최고였는데, 모티모 존스가 그날 오후 술을 한 잔 걸치고 말했다. 공 하나를 안 잃어버리는 친구라니까. 의지도 강하고 머리도 좋고 과묵하고 정직한 데다 감사할 줄도 알지. 덱스터가 캐디 일을 그만둔 건 사실은 11살짜리 여자아이 때문이었다. 몇 년이 지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져 수도 없는 남자들에게 끝도 없는 비참함을 선사하게 될 테지만, 아직은 어려서 예쁘게 못생긴 그런 작은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불꽃이 느껴졌다.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 아래를 삐죽거리는 모습과 신이시여, 열정이 깃든 눈은 사악하기까지 했다. 이런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생기가 넘치는 법이다. 11살에도 그 가냘픈 체구에서 은은한 빛이 확연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소녀는 흰 리넨 옷을 입은 유모와 함께 9시 정각에 그린에 나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유모가 메고 있는 하얀 캔버스 백 안에는 작은 새 골프채 5개가 들어있었다. 덱스터가 처음 봤을 때 소녀는 심사가 틀어졌는지 좀 불편한 모습으로 캐디하우스 옆에 서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안 어울리는 오만상을 짓고 대화를 억지로, 그러면서도 짐짓 우아하게 나누면서 불편한 심사를 애써 숨기려 하고 있었다. 날씨는 좋네요, 힐다. 소녀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입을 야무지게 다물고 미소를 짓더니 슬쩍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게 휙 둘러보며 얼른 덱스터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러더니 유모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눈부시지만 억지 웃음인 게 뻔히 보이는 그런 미소가 제법 그럴싸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유모는 딱히 눈길을 어디에도 주지 않고 말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덱스터는 입을 약간 벌리고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도 소녀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뒷걸음질을 치면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위치였다. 잠시 소녀가 몇 살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1년 전에 블루머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여러 번 봤다는 게 기억이 났다.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짧게 쿡쿡 웃고는 스스로 놀라서 얼른 발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봐, 보이! 덱스터가 멈췄다. 보이!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녀의 말도 안 되는 미소를 돌아서서 접해야 했다. 그 터무니없는 미소라니. 최소한 한다스의 남자들이 중년에 접어들도록 잊지 못하고 기억할 만한 미소였다. 보이, 골프 강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강사는 수업 중이야. 그럼 캐디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오늘 아침엔 아직 안 나왔는데? 소녀는 잠시 당황한 듯 두 발을 동동 굴러댔다. 우리는 캐디 한 명을 쓰고 싶어. 보모가 말했다. 모티머 존스 부인이 골프를 치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는데 캐디 없이 어떻게 골프를 칠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다 보모는 존스 양이 보내는 불길한 눈총에 말을 멈추고는 급히 미소로 수습해 보였다. 저 말고는 여기 캐디가 없어요. 덱스터가 보모에게 말했다. 그런데 전 캐디장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 존스 양과 그 일행은 물러났다. 하지만 덱스터에게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서 열띤 입씨름을 하던 중 존스 양은 골프채 중 하나를 꺼내어서는 땅에 대고 거칠게 휘두르기까지 했다. 사실 제대로 얘기하자면 소녀가 클럽채로 보모의 가슴을 겨누고 내리친 순간 보모가 골프채를 잡아서는 비틀어서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 못된 할망구! 존스 양이 드세게 소리를 질렀다. 또 입씨름이 시작되었다. 장면에 희극적 요소가 있어서 덱스터는 여러 번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다행히 웃음이 새어나오기 전에 자제할 수가 있었다. 그 작은 소녀가 보모를 공격할 만도 하다는 짓궂은 확신이 자꾸 드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캐디장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보모는 즉시 캐디장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존스 양이 어린 캐디를 써야 하는데 여기 있는 소녀는 갈 수가 없다네요. 맥케나 씨가 저한테 매니저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덱스터가 얼른 말했다. 이제 왔잖아. 존스 양이 캐디장을 보며 즐거이 말했다. 그러더니 골프백을 땅에 툭 던지더니 첫 번째 티를 향해 거드름을 피우며 젠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이, 여기 왜 멍청하게 서 있어? 가서 어린 숙녀분의 골프채를 들어. 오늘은 안 나가요. 덱스터가 말했다. 뭐라고? 안 나가. 그만두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결정을 한 건지 깨닫자 겁이 덜컥 나긴 했다.
덱스터는 인기 있는 캐디였고 한 달에 $30의 수입은 호숫가 주변 동네에서는 여름 내내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동요하게 될 때에는 성급하다 할지라도 즉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덱스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겨울 꿈에 이끌려 행동하고 있었고 그건 앞으로 자주 일어날 일이기도 했다. 이제 이런 겨울 꿈들은 삶의 시기에 맞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다. 덱스터는 이제는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가 학비를 무리 없이 대줄 수 있는 주립대 비즈니스 강좌를 포기하고 몇 년 후 자신의 겨울 꿈을 쫓아 동부에 있는 더 전통 있고 유명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모험을 택했다. 당연히 돈에 쪼들렸다. 그렇지만 덱스터의 초기 겨울 꿈에 부자들에 대한 사색만 있다고 해서 그의 내면이 속물스럽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 덱스터는 반짝이는 것들이나 반짝이는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 반짝이는 것 자체를 원했다. 종종 그는 자신이 왜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가장 좋은 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거절과 금지를 맛보아야 했는데 이는 삶이 제멋대로 선사하는 경험이 아니던가. 이 글 역시 그의 경력을 전부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거절당한 경험 중 하나를 그리는 이야기이다. 덱스터는 부자가 되었다. 이는 다소 놀라운 일이기는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블랙베어 호수에 찾아오는 부유한 고객들이 사는 도시로 갔다. 23 나이에 그 도시에 간 지 채 2년이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다. 저 친구가 그 사람이야. 그의 주변에 있는 부잣집 아들들은 위태위태하게 채권을 팔거나 유산을 투자하거나 조지 워싱턴 상업광자 24권을 힘겹게 읽고 있거나 했다. 하지만 덱스터는 자기 학위와 자신만만한 말솜씨로 $1,000를 빌렸고 세탁소에 파트너십을 인수했다. 세탁소는 덱스터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규모였지만 모직 골프 스타킹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영국식 세탁법을 배워서 그 기술을 내세우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니커버커 업종의 세탁을 독점하게 되었다. 남자들은 골프공을 잘 줍는 캐디를 쓸 것을 고집하는 것처럼 셰틀랜드표 양말과 스웨터는 덱스터의 세탁소로 보내기를 고집했다. 얼마 후 그는 남자 고객 아내들의 속옷들도 세탁하게 되었고 도시 이곳저곳에 5개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덱스터는 27이 되기 전에 미국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세탁소 체인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이 사업을 매각하고 뉴욕으로 갔다. 하지만 덱스터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그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23살일 무렵 덱스터에게 저 친구가 그 사람이라는 애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은발 신사 중 한 명이었던 하트 씨가 주말에 한번 쉐리 아일랜드 골프 클럽에 오라고 게스트 카드를 주었다. 그래서 덱스터는 어느 날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는 그날 오후 하트 씨, 샌드우드 씨, 그리고 T.A. 핸드릭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한때 자신이 바로 이 코스를 넘어다니며 하트 씨의 골프백을 메고 다녔다는 이야기와 눈을 감고도 장애물과 도랑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 뒤를 따라오는 4명의 캐디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행여 좁힐 만한 자신과 비슷한 눈빛이나 동작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친숙한 이미지들이 둥둥 떠다니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흥미로운 날이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더 이상 골퍼가 아닌 그저 따분하기만 한 T.A. 핸드릭을 보며 상당한 우월감에 젖어 감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하트 씨가 15번 그린에서 볼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러프에 뻣뻣하게 자란 풀숲에서 공을 찾고 있을 때 뒤쪽 사면에서 퍼라고 또렷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을 찾던 이들이 놀라서 몸을 돌린 순간 빛나는 공 하나가 새로 고개 너머에서 휙 날라와 T.A. 핸드릭의 복부를 가격했다. 젠장! T.A. 핸드릭이 외쳤다. 이 정신머리 없는 여자들은 코스에서 다 내쫓아야지 말이야. 점점 막 나가고 있잖아. 고개 너머에서 머리가 쏙 올라오며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지나가도 될까요? 당신 공에 내가 배를 맞았다고. 핸드릭이 거칠게 소리쳤다. 그래요? 여자 한 명이 남자들 그룹으로 다가왔다. 제가 퍼라고 소리쳤는데요. 여자가 눈으로 심드렁하게 남자들을 하나씩 쳐다보더니 자기 공을 찾아 페어웨이를 훑어보았다. 제 공이 러프로 튕겨 들어갔나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내 분명해졌다. 여자의 파트너가 고개를 넘어오자 여자는 명랑하게 외쳤다. 나 여기 있어요. 내 공에 뭘 치기는 했는데 그린에 떨어졌어요. 여자가 5번 아이언으로 짧게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을 때 덱스터는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여자는 푸른 킹업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어깨에 흰색 태가 둘러져 있어서 그을린 피부가 돋보였다. 감정이 풍부한 눈과 아래로 처진 입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던 11살 때의 마른 체형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뺨의 홍조는 그림에나 나오는 모습처럼 얼굴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달아오른 홍조가 아니라 흔들리며 타오르는 온기 같은 그런 홍조로 미묘한 층을 이루고 있어서 언제라도 물러가 사라질 것 같은 색이었다. 이 색과 입술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흐름, 강렬한 삶, 열정 넘치는 생기를 계속 떠오르게 했다.
여자의 슬프고도 매혹적인 눈이 부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다. 여자는 5번 아이언을 참을성 없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휘둘렀고 공은 반대편 그린의 모래밭에 떨어져 버렸다. 재빨리 성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무신경하게 감사해요란 말을 남긴 채 여자는 공을 쫓아가 버렸다. 여자가 앞서가게 해주려고 기다리면서 다음 티에서 핸드릭 씨가 불쑥 말했다. 저 주디 존스란 여자 말이지. 엎어놓고 6개월 동안 엉덩이를 때려 버릇을 고쳐주고 보수적인 군인 장교한테나 시집을 보내든가 해야지 말이야. 그래도 한 인물 하는데요. 갓 30을 넘은 샌드우드 씨가 말했다. 한 인물 한다고? 핸드릭 씨가 경멸조로 말했다. 키스 받고 싶어요 하는 꼬락선이지. 그 암소 같은 눈길을 동네 모든 송아지들한테 흘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핸드릭 씨가 모성 본능을 빗대느라고 암소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았다. 하려고만 하면 골프도 꽤 잘 치겠는거려. 샌드우드 씨 말이었다. 자세가 엉망이야. 핸드릭이 진지하게 말했다. 몸매는 좋아요. 샌드우드의 말이 이어졌다. 저 여자 구속이 떨어지는 게 천만 다행이지. 덱스터에게 윙크를 하며 하트 씨가 말했다. 그날은 황금빛의 다채로운 푸른색과 선홍색이 찬연하게 뒤섞이며 오후 늦게 해가 졌다. 서부의 건조하고 바삭거리는 밤만 뒤에 덩그러니 남았다. 덱스터는 골프클럽의 베란다에서 미풍에 호수물이 물결치며 보름달 아래 은빛 당밀 시럽처럼 퍼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달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 입술에 대자 호수는 창백해지며 맑은 웅덩이가 되어 잠잠해졌다. 덱스터는 수영복을 입고 가장 멀리 있는 뗏목까지 헤엄쳐 갔다. 거기서 그는 도약판의 젖은 캔버스 위에 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쭉 뻗어 누웠다. 물고기가 첨벙 뛰어오르고 별이 빛나고 호수 주변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아른거리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곳에서는 피아노가 작년 여름, 그 이전의 여름의 노래들을 연주하고 있었다. 친친과 룩셈부르크의 백작, 초콜릿 병정 같은 노래들이었다. 펼쳐진 무리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덱스터에게는 늘 아름답게 들렸기 때문에 그는 꼼짝 않고 누워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들려오는 피아노 연주곡은 덱스터가 대학 2학년이던 5년 전에는 즐겁고 새롭게 들렸었다. 무도회에 가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던 시절, 어느 무도회에서 이 곡이 흘러나왔고 그는 체육관 밖에 우두커니 서서 이 곡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제 그 음악이 들려오자 그는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들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도 도치감과 함께 다가왔다. 그것은 강렬한 음미였고 자신이 드디어 삶의 중심부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자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다시는 알지 못할 밝음과 광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낮고 창백한 직사각형 물체가 섬의 어둠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오더니 모터보트의 엔진이 털털털 도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줄기의 하얀 물거품을 뒤로 남기며 물을 가르며 달려온 보트는 어느 틈엔가 덱스터 옆에 와 멎었다. 덱스터는 팔꿈치에 기대 몸을 일으켜 보트 운전대에 선 인물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두 개의 눈동자가 펼쳐진 물을 배경으로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보트는 이내 저만치 움직여가서는 호수 중앙에서 빙빙 돌며 쓸데없이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원들 중 하나가 넓게 퍼지더니 뗏목을 향해 되돌아왔다. 거기 누구예요? 여자가 모터 엔진을 끄며 외쳤다. 다시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이번에는 덱스터 눈에 핑크색 원피스 수영복인 게 분명한 여자의 수영복이 보였다. 보트 앞부분이 뗏목을 들이받으면서 뗏목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는 여자 쪽으로 미끄러졌다. 관심의 정도는 달랐지만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오늘 오후 내내 저쪽 분들과 골프 치시던 분 아닌가요? 여자가 물었다. 그러했다. 모터보트 몰 줄 아세요? 당신이 몰 줄 알면 전 뒤에서 서핑보드를 탈 수 있어서요. 제 이름은 주디 존스예요. 선심이라도 쓰듯 여자는 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그보다는 미소를 지으려다가 입꼬리가 한껏 말렸다는 쪽이 더 맞는 말이었다. 그 모습은 기괴하기보다는 그저 아름다웠다. 전 저 섬에 있는 집에 살아요.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가 차를 몰고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난 보트를 몰고 나왔어요. 내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길래요. 물고기는 첨벙 뛰어오르고 별은 빛나고 호수 주변 불빛들은 아스라했다. 덱스터는 주디 존스 옆에 앉았고 주디는 보트를 어떻게 모는지 설명했다. 그러다 주디는 물에 들어가 우아한 자유형으로 서핑보드까지 헤엄쳐갔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저 보여서 보았다. 버터의 색으로 그을린 주디의 팔이 백금색 파문을 잔잔히 일으키며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팔꿈치가 먼저 올라왔고 앞팔이 움직이며 물이 율동적으로 뒤로 튕겨졌고 팔은 앞으로 뻗었다 다시 잠기면서 앞쪽으로 나가는 길을 찔러댔다. 둘은 그렇게 호수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돌아보니 주디는 서핑보드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서 보드의 앞쪽이 들려 있었다. 더 빨리 가요. 주디가 외쳤다. 갈 수 있을 만큼 빨리요. 그 말대로 덱스터는 레버를 앞쪽으로 고정시켜서
하얀 포말이 뱃머리에 일도록 만들었다. 돌아보니 그녀는 질주하는 서핑보드 위에 서서 팔을 벌리고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진짜 춥네요. 여자가 외쳤다. 그쪽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말을 해주었다. 아, 내일 밤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그의 심장이 보트의 플라이 휠처럼 뒤집혔다. 이렇게 또다시 그녀의 무심한 변덕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